스루프 타임즈 2023년 10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점, 하마스 기습 공격의 목적,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정상화 저지라는 의문으로 로이터의 일본판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슬람 조직 하마스가 7일 대규모 공격으로 노린 것은 이스라엘만은 아니다. 이 지역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의 쐐기를 박는 목적이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도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기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이 표현은 안보 질서 구축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경제하고 결부가 돼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거 인도 G20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인도, 사우디, 터키,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 회랑이라고 그럴까? 공급 사슬 배틀을 좀 미국이 구축해 보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거로 해서 하마스가 올해 가자지구에서 오랫동안 그 준비를 했다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시기를 10월 7일 날 토요일 날 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그 이라크 중동 4차 전쟁 발발 다음 날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무슨 어떤 그 기념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장에서 거기를 집중 공략해 가지고 대거 희생이 많이 나왔다 하는 거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그 공급사슬 벨트 형성하는데 좀 못마땅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은 러시아만이 아니고 중국도 자기네들이 1대1로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뭔가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본판이다 보니까 가와 야스노리라는 사람의 그 중동 언론인이라고 중동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 모양인데 견해를 쭉 그 댓글로 쭉 달았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면은 하마스의 목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랍 민중의 찬양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주선으로 이 사우디가 좀 가까워지고 뭐 이러는 거에 민중 사이에 쐐기를 박는 거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고 있네요. 어, 그것도 이 현재 미국이 이러한 결과를 보면은 미국 주도의 중동 평화가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진실도 노출시켰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그런 견해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새우 유명 유튜버죠. 이스라엘 전쟁선언 또 전쟁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유튜버의 이 장점은 히스토리칼한 거를 다 그 편집을 하죠. 그래서 많이 그 옛날 역사까지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 100년간 중동을 피해 전쟁으로 이끈 벨푸어 선언, 특히 마지막 중동 전쟁, 일명 프로 전쟁, 이런 식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하마스 공격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장 병력들이 철조망을 뚫고 침투를 해서 공중에서 이 낙하산 타고도 내려오고 또 해상으로도 해상인지 아닌지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거나 총살하기도 해서 인질들을 대거 끌고 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차까지 이어졌던 중동 전쟁 마지막 4차가 1973년에 있었다 그러네요. 여기 뭐 조그맣게 있는 그 이스라엘이 전 무슬림 나라들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아직까지 버티면서 이 세계 정세가 돌아간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작은 땅을 속에서 살면서도 대단한 어떤 역량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요게 이제 그 짙은 색깔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나라들인데 에, 이스라엘이 안 망했죠. 그리고 뭐 시나이 반도 여기 시나이 반도 성서 속에도 그 있죠. 출애굽기에 뭐 시나이 반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사실은 주인이 없는 땅 같은 거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집트 땅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이집트하고 그 여기 말하자면 시리아, 레바논 이런데 무역 지역하고 중간에 있는 요 시나이는 사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사막이나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사람이 살기가 좀 쉽진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먹었다가 이집트한테 다시 그냥 그대로 그냥 다시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집트하고는 관계가 좀 유하게 됐다. 이런 게 또 역사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 세력과 교전, 대규모 침공으로 인한 사망자 600명에 육박, 티아 골드버거 와파 슈라파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테라비브에서 취재한 것 모양인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요일 남부 이스라엘 거리에서 하마스 전사들과 싸우며 가자 지구의 건물들을 평평하게 만드는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 건물들을 평평하게 완전히 부숴버리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리고 북부 이스라엘에서는 레바논에 또 헤즈볼라가 있는데 헤즈볼라 무장단체와 잠깐의 이 파상적인 교환으로 광범위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장 세력은 또 이스라엘이 억류하고 있는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이번에 잡은 인질들하고 맞교환하자는 그런 협상을 하려고 인질들을 잡아간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타야후 총리는 거의 뭐 이제 전쟁 상태를 공식 발언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이제 전쟁식으로 공격을 할 거니까 빨리 떠나라. 지중해 영토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쪽으로 안 들어가면은 바로 바다니까 그 가자 지구에서 살던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죠. 가자 지구의 230만 인구면은 작은 인구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게 2007년 하마스 무장 세력이 장악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시행한 국경 봉쇄를 견뎌 왔다.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인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일방적인 교류를 해온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작전 세력이 들어가 가지고 인질 구출 작전을 주로 이행해 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구출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 하마스와 다른 무장 단체들을 지지해 온 나라가 이제 이란이었는데 이란의 고위 관리들이 이번 공격을 칭찬했다 그러고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이슬람 지하드 지도자 자드 알 라할라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일요일 또 보도를 했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의 극우 정부는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정착전 건설을 늘렸고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 사태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추방당했으며 예루살렘 성지인 알 아크사 모스크를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은 이러한 테러 공격에 직면해 이스라엘 국민들과 함께 서 있다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틀리면은 그 미국이 또 여기에 그 병력 지원 내지는 참전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가네요. 자, 이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아파트들이고 건물들이고 어, 이 장면은 가자 지구에 그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젊은이를 모친인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인 어머니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찍혀서 보도가 됐네요. 맨 첫 화면에 했던 그 사진 인용을 오늘 어, 오늘자 뉴스에 또 그 AP에서 그 보도를 했는데 기자 두 사람은 틀린데 내용은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격퇴를 위한 가자 공격과 전투 강화 지금까지 1100명 이상 사망을 했다 해가지고 이게 그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터지고 있는 야간의 그런 가자지구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동쪽 구석에 위치한 베이트 하눈 마을의 상당 부분을 공습할 것을 포함해 가자지구의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고요. 인질 문제는 어제 뉴스 앞서 소개한 대로 인질 구출 작전을 하면 했지 협상은 안 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요르단강 서안지구 주변에서 일요일 이스라엘 군들과 충돌해 팔레스타인 6명이 또 사망했다. 서안지구에서는 이런 것도 추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뉴스로 넘어와서 한국 신규 기업 5년 이내에 66%가 도산한다. 생존율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코리아 웨이브가 이게 이 머니투데이 일본판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창업한 기업이 6할이 5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시점의 조사에서 5년 이후에도 살아남은 기업은 33.8% 거의 3분의 1뿐이 안 남고 3분의 1은 다 도산했다 이렇게 얘기네요. 한국에 대해서 5년째 생존율을 업종률로 보면은 그래도 5년 이상 생존하는 게 보건 사회복지사업 서비스업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문정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 쓰고 뭐 예산 배정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제조업은 뭐 그렇게 지원이 없을 테니까 한 42% 생존율 그래도 그 48%는 다 망했다 그런 얘기네요. 최저는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뭐 이런 거 재미없네요. 그죠? 숙박객 음식업접도 한 5분의 1 정도는 그 생존율이 그것뿐이 안 된다. 그러네요.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업 이런 것도 상당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외식 물가 상승 극단화와 자영업자 도산 극단화는 동시에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남는다고 해서 외식 물가가 오르면은 그게 장사가 될 것 같으냐면은 또 안 되는 데는 안 돼 가지고 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극단 현상들이
외식 물가는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망하는 그 자영업자들도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사진을 게재했는데 제가 그 중앙시장 이 무슨 동이죠? 중고 거래 그 주방 상가 거기 갔을 때 본 그런 풍광입니다. 망하는 데가 많으니까 중고 그 주방 기구들이 별도적으로 이런 전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싸게 사다가 또 좀 약간 손을 봐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중고 시장이 또 이 중앙시장에 중앙시장에 이 주방기구 거리가 형성돼 있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외식 물가 부담 2년 넘게 상승하고 상승률 10개 중 8개 품목 평균 윗돌아. 최문수 기자 위키리크스 코리아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4개 중 4개의 외식 품목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99였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오른 수치다. 이중 먹거리 지표인인 외식 부분 물가 상승률은 4.9%로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 높다. 우유 맥주 가격이 인상되면서 도미노 인상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 과일 물가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것은 명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 메뉴판이면서 가격을 써놓은 것 모양이네요. 요게 돼지고기 수육인 것 같은데 삼겹살 돈베고기라고 되어 있군요. 한 접시에 12,000원. 2, 3인용은 38,000원이다. 요게 1인분인지 몇 인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베고기라는 게 이제 뭐 여유 있는 사람은 이제 사 먹겠지만은 소득 수준도 양극화되면서 이제는 럭셔리 계층이 생기고 천민 하층민들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럭셔리하고 비싼 데를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은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저는 최근에 싼 데 찾아 산만리 할 각오로 싼 데 있으면 찾아갑니다. 먹어보면 음식만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싸게 팔아서 생존하든지 싸게 팔아서 생존하든지 중간 가격은 이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국 전 중국은행 총재 공산당에서 추방. 샹하이 뉴스룸 보도, 로버트 버셀 편집,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이 류리앙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도 검색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중국 국유은행이라면은 국영은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관 뇌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불법 청탁 받고 대출해주고 뭐 이런 건데 공산당이 해주라 그러면 해줘도 그거는 불법이 아니죠. 근데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건 불법이고 공산당 배반 때리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 기업들이 왜 컸겠어요? 중국 공산당이 밀어주니까 큰 거지. 그러니까 중국 중앙은행도 결국 공산당의 하수인 역할 뿐인 못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중앙은행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핵심 공산당원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 공산당이 셀프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부패 척결은 시진핑이가 주석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온 대표 정책이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부패 척결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다 고만고만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부분 정적을 제거하는데 부정부패로 몰아갈 수 모르는 거고 증거를 또 해서 아주 깨끗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그 속담처럼 다 있는데 그걸 침소봉대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거. 우리는 정적 제거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도 공산당은 이게 그냥 공식적인 어떤 메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인민은행 신임 총재가 된 인민은행하고 그게 국유은행으로 이 생각이 되는데 표현들이 이제 그 번역이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처럼 인민은행이 그 중앙은행일 겁니다. 판궁성이라고 전에보다는 젊은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미국 유학파로 알고 있어요. 미국 유학파 요즘 무서 걱정되는데 미국하고 좀 친하면은 언젠가는 잘릴 것 같은데 오해 사고. 근데 대부분 높은 직에 오르려 그러면 요즘 중국도 미국 유학파들이 많이 되고 그 등극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져온 사진은 이제 현 그 인민은행 총재 판공성 씨인데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은 반공생 생이겠죠.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어, 달월에 날생자니까 반공생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발음으로는. 그런데 국내 성씨 중에서도 우리 유명한 반 씨가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던 정치적으로는 그런 사람 말고 개인적으로는 어, 반모식이라고 어, 국가예산처 뭐 장관은 아니고 아니 예산처장까지 했나? 뭐 장관 문정부 때 청와대까지 들어갔던 친구가 있어요. 뭐 그 동창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 모범생들하고 저하고는 좀 교류가 없는 거고요. 아, 그런 애가 있었지 하는 정도죠. 저는 그런 모범생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좀 부릅니다. 동창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반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반 씨는 중국인 성씨인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성씨로 보여집니다. 반 씨는 또 뭐 그 반 씨만이 아니고 여러 성씨들이 있을 거예요. 공씨도 있죠, 공씨. 그래서 그 공씨들 하는 얘기를 보면은 자기가 공자 멧대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엮어가지고 족보들은 만들어 먹어가지고 어쨌든 귀화해서 한국인이 됐으면은 중국 사람 아니고 한국인이고 한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인 거죠. 약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 강제 징집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강제 징집도 의영군이라고 부르는 공산당.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의영군 끌려갔다고 그랬죠. 의영군을 자발해서 나갔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의영군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우리는 경험을 했었고 그때 이제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지원군 이름으로 이번에 영화화가 됐는데 사실은 평안남도 송골봉 전투에서 뭐 소수의 중공군이 다수의 그 미군들을 상대로 그래도 한두 놈 살아남았다는 게 승리한 거라고 또 시진핑이가 그렇게 또 자랑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JTBC 뉴스에서 지루하다, 식상하다, 싸늘한 민심, 2년 만에 확 달라진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영화 장진호의 일주일 동안의 그 수익은 15% 수준에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영화 평론가들도 역시 등장인물들이 무슨 공산당 선전하는 구호 외치는 느낌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흥행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다. 현재 그 메모드 예산이 들어가서 만드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은 전부 다 국뽕 영화 만들기에 급급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게 좀 중국이 얼마 안 남은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중국도 항미원조 영화라고 해서 또 이 새우분이 또 그 일요일 날 또 방송을 한 겁니다. 영화 제목은 지원군이라고 되어 있고 뭐 여기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한국에서 싸우면서도 중국 정치가들의 인식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식하면서 장인애들은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중국 전 인민들은 우리 평화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요즘 몰고 가고 있는 영화들이 나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미중 전쟁을 어, 각오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패망전 일본의 마지막 발악과 같은 항복할 것 같은데 항복 안 한다 이게 일본 군인들이.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죽창 들고 싸우자고 농기구 가지고 싸우자고 한 것도 일본이니까 도저히 거기 질려가지고 미국이 저 이상한 종족들이다. 일반적으로 그 유럽 전선에서는 그냥 백기 들고 말하자면 항복선언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상한 민족이다, 종족들이다. 안 되겠어? 쏴. 두 발 원자탄 맞고 날라갔죠. 그건 그거고 저건 미중 전쟁이 실제 물리적인 전쟁까지 일어날지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잠옷 앞날의 미래는 아주 불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화하는 일본의 석탄 화력, 풍력 발전이 있었어도 풍력 발전이 있어서도 활력은 계속된다. 그래서 그 화력 발전소를 견학한 그런 내용의 기고문인데요. 스기야마 마사시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연구 주관이다 했는데 어찌 보면은 풍력 발전소를 지을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왜냐? 날씨가 좋아야만이 돌아가고 날씨 흐리면 안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다. 그것을 뭐 손익적인 측면에서 36엔에서 4.4엔 빼면은 31.7엔 이상은 전기 소비자에게는 추가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소 있는 데는 그 석탄 발전소가 풍력 발전도 같이 하는 건 모양인데 여기 갔던 데가 어딨냐? 동부전력의 노시로 화력발전소를 견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그 동쪽에 있는 것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석탄은 이 석탄을 좀 진화시켜 가지고 어, 화력발전기 3호기 60만 킬로와트를 전력을 생산하는데 아시아 역정탄이라는 품질이 다소 떨어진 석탄만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 발전을 해낸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 발전소 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석탄 화력보다 고효율은 IGCC 이거 약자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네요. 이것은 후쿠시마현 이와사키에 있는 나코소 IGCC 발전소, 미쓰비시 상사 에너지 솔루션 등이 출자하고 건설한 회사다. 민간 발전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화력 발전하고 틀려서 가스와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이 두 개의 터빈을 돌리는 게 다른 화력 발전소하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효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CO2 절감이 삭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과거 40년 이상에 걸친 기술 개발이 마침내 상업 규모의 발전소에 결실이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값싼 석탄이 있으면 기존 화력과 끼다 경제성도, 요 끼다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틈새 경제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 영원히 없앨 수는 없고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발전의 합리적 배율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후에 맞게끔 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필요한 거지. 무턱대고 탈원전한다. 무턱대고 화력 발전 줄인다. 이거는 나라 망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망했고요. 한국 발전에 대해서는 망했습니다. 인도와 캐나다의 불꽃 갈등이라고 또 그 이 새우 젊은 아저씨가 또 소개를 했네요. 그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은 이게 그 식민지의 그 결국 문제입니다. 영국 지배가 끝나면서 사실은 인도는 힌두교고 요 파키스탄이 그 이 무슬림인데 여기에 살던 사람 여기가 반이 잘렸대요. 어, 그래 가지고 강제적으로 빨려 가지고 그래서 이 시크교도는 무슬림도 아니고 힌두교도도 아니래거든요. 한 15세기에 만들어졌대는데 그래서 어떤 그 삶의 질로 봐서는 이 인도로 다 넘어와서 살았다는 얘기죠. 이 시크 교도들이. 그리고 또 인도에서도 박해를 받으니까 도망간 데가 캐나다로 대부분 많이 도망갔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영어 다 쓰는데 미국으로 들어가긴 그렇고 캐나다로 들어가기가 좀 쉬웠던 모양이에요. 자기네들 살던 그 풍광과 유사한 그 자연 지역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시크교도 분리 독립운동 때문에 인도가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980년 인도 대대적 군사작전 실행해서 거기를 어, 핍박하는 정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반발하냐고 시크교도들이 1984년 블루스타 작전을 지시한 인디라 간디 인도 총리를 암살했다 그러고요. 1985년에는 에어 인디아 180편 폭발 탑승자 329명 전원 사망했다 그러고 또 1986년도에는 인도 참모총장을 또 암살했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비해라고 제가 잘못 오타를 했네요. 인도를 탈출하는 시크 교도인 그중 많이 이주한 나라가 캐나다다. 영구 지배 시대 때부터 캐나다 이주의 영국 지배 시대인데 캐나다 이주를 꽤 오랜 기간 해가지고 캐나다 국민이 됐었는데 이 거기 그 시크교도 이 지도자가 그 캐나다에서 암살을 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23년 6월. 이때 이후로 어, 자기 나라의 자국민이 시크교도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 외국인 인도가 이 암살했을 것 같은 거 상식적으로 뻔하잖아요. 인도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래가지고 요 지금 그 인도와 캐나다의 상황을 G20 회의 때 아주 그 기자들이 이렇게 그 반목하는 그런 상황을 딱 그 비유적으로 이런 그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 기자들의 능력 이런 거 좋죠. 그래서 대노한 캐나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 그리고 2020년에는 이번에 이 암살당한 하딥이라는 그 시크교도 지도자를 테러리스트로 공식 지정했고
2022년도에 인도 국립수사국은 하딥을 100만 루피의 현상금도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까 강대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던 지역이 분단되는 사례는 한국만이 아니었구나. 일본도 강대국은 강대국이었죠. 2차 대전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 정규적으로 분단된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는 이념으로 분단이 되는 바람에 지금도 이념 전쟁, 또 이념 전쟁을 넘어서 요즘은 그냥 진영 논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 지역적으로는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갱상도 하고 그 전라도 하고. 전라도 그러면 뭐 해서 호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 호남 세력 대 경상 세력이라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충청 세력은 그 중간에 껴가지고 빌빌리 놓고, 근데 그 충남 세력은 거의 호남 세력하고 유사한 것 같고요. 중국만 중국에 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이 엄청 느려졌다고 그러죠. 말 빨리 잘못했다가 어디 또 양쪽에 된소리 당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런, 그게 이제 그 지리라는 게 참 그 인도에다 적용하면은 그 중간에 그 시크교도가 살았던 그 지역이 참 무슬림으로 가자니 그렇고 힌두교로 가자니 그렇고 뭐 이런 그 어정쩡한 충청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게 또 분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충청도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는 충남으로 가고 일부는 경기도로 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별로 충청도의 충청북도는 그게 이제 스크교도가 살았던 데라고 한다면은 인구도 줄고 충청북도 경제적으로 크게 뭐 유명하진 않은데, 그러나 그 충청북도도 그 이 청정산업, 굴뚝 없는 공장 이런 쪽으로 많이 유치들을 해서, 또 나름 우리나라가 땅이 좁으니까 거기서 뭘 좁은 땅덩어리에서 욱박 지르고 뭐 이라, 지방색이라는 거 우리나라 진짜 이 글로벌 되고 그 초고속 시대 고속도로 그 정도 놔지고 하면은 지방색 없어져야죠. 우리나라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 뭔 놈의 지방색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되게 만드네요. 바이든은 차 노조 파업 지지하는데 테슬라는 무노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세종에서 손덕호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그 지금 파업하고 있는데 무노조 테슬라다. 그래서 텍사스주는 노조가 의무가입이 아니다. 의무가입이 유니온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그런 얘기 있고, 현대차 미국 법인도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고, 미국 남부주에서는 무노조 경영 가능하게 해 기업 유치, 고용 창출을 현재 하고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진 근본적인 이유는 공업이 발전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부 주지사들은 우리도 농업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도 지금 공장들을 엄청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다시 남북전쟁이 일어나진 않겠죠, 미국에서. 테슬라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도록 스톡 옵션이라는 단건을 제시하기도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카탈린 노박 헝가리 대통령이 테슬라 공장을 텍사스 그 테슬라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뭐 담소하는 장면이 찍힌 것 같습니다. 헝가리 대통령이 또 여성분인지 또 새롭게 인식이 되네요. 한국은 유니온샵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현대차가 이제 그 유니온샵인 모양입니다. 입사하면 노조 의무 가입인데 강제적으로, 나는 사무직이고 노조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조직에서는 대조 사원이 들으면 4급 사원이라 그랬고, 어, 옛날에는 그게 이제 뭐라 그랬는데
주사보, 상급이 주사라 그랬고 옛날 용어로는 일본식 용어였죠. 그래서 노사 협상에 의해서 상급부터는 노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수십 년 전 얘기지만은. 산업 현장 비용 대거 절감, 유니티의 AI, 챗 GPT와의 차이점은 해가지고 안신혜 기자가 블로터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여기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 하는 마티나 요하네선 유니티 테크놀로지, 여기에 그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우리나라 아, 그 어디에요? 그 강남 그랜드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자기네 제품을 그 좀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산업 현장 비용을 대거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로 한번 소개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AI 이름 붙인다고 생산관리 단축이 과연 효과적일까? 뭐 AI 그래서 어차피 뭐 인공지능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거지. 꼭 프로그램 있어도 생산관리 뭐 비용 절감 뭐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산 프로그램 없이도 비용 절감할 수는 있는 거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이런 소프트웨어 뭐 AI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AI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차별화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잘 되는 것도 있는 게 있겠죠. 비자 요건을 낮춘 점, 일본 방문 관광객이 한국의 2.5배로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 아사히 아니야. 아사히 신문 통계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2011년에 일본인 관광객이 329만에서 2019년에 거의 유사하게 327만, 2019년에 이렇게 이제 한국을 다녀갔는데 한국은 2011년에 166만 명이 일본에 왕래하는 거로 해가지고 2019년도, 2018년도 뭐 이럴 때 한참 뭐 넘어가고 전체적으로는 현재 558만 명이 지금 왕래가 있었다. 한국인은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쭉 보면은 어, 한국에 갈라 그래가도 일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한마디로 우리는 관광 사업에서도 일본의 이 반에 반, 한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즘 K푸드 뭐 K팝 어쩌고 저쩌고 난리법석인데 K 시리즈로 나가는 국뽕 방송들은 겸허히 제작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또 우리가 또 유코에 의존한 것도 문제입니다. 단체 관광객들. 그래가지고 일반 식당도 중국 단체 손님 환영 해가지고 중국말로 뭘 써가지고 어, 그거 그 한국말로 써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글 보고서 좀 읽도록 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무식한 중국 애들만 들어와서 중국말로 그렇게 써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좀 한계가 아니면 그렇죠. 중국 자존심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거를 뭐 영어로 써놔도 되고 그럼 다 써놓으려면 일본말도 써놓지 중국말만 왜 써놨냐 이게야. 그럼 일본 애들도 쫑따고 날 거예요. 관광해가지고 어떤 식당 들어가는데 한자로 써놨는데 일본말로는 안 써있단 말이지. 중국 한자로 써 있는 거는 옛날 한자가 아니고 요즘 간지체인가 뭐 그래가지고 읽을 수도 없어요. 뭔 말인지. 옛날식 한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지금 더 쓰고 있는 거고 어, 그런 건데 어쨌든 관광에서도 우리는 뒤치고 우리는 지금 관광 수지 적자인데 일본은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외국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만은 요즘같이 물가 비싸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싼 맛에 오는 건데 같은 가격이면 일본 간다 그러겠죠. 일본 엔화같이 떨어졌죠. 그러면 한국보다 제주도 같은데 미쳤다고 하냐 이게요. 더 좀, 더 좀 싸게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문화도 좀 색다른 걸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본을 또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관광에서도 일본 경쟁력한테 지고 있네요. 일본 기업의 탈중국 의존은 진행되는 것인가? 일국 집중해서 무역 상대국의 다각화를 이런 얘기 좀 많이 그냥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국도 그래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요즘에 그 후쿠시마 그 물 방류 때문에 이제 또 반일 불매 운동 일어나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그 돌아가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끝날 거냐? 끝나는 상황이 옛날에도 뭐 생강구 열동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중국은 뭐 혹은 우리나라한테만 사드 때만 한 게 아니고 일본하고도 뭐 할 때 다 일본 불매 운동 했고 한국도 저기 그 사드 하나 가지고 불매 운동 했고 뭐 중국에 아주 그냥 평상시 써먹는 수법인데 이번에 그 한미일 그이 정상회담 개최하자고 뭐 접촉들이 있는 모양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중국 무역 의존도율을 좀 줄이고서 무역 다변화해야 된다는 거는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가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런 용어, 요즘 유행하는 용어죠. 중국과 디커플링. 디커플링이 안 되면은 디리스킹이라도 해야 된다. 유럽 쪽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디리스킹이지 당신들하고 헤어지겠다는 디커플링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무마하지만은 어, 미국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놈이나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장난하지 말아라 라고 중국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디커플링이라고 그럽니다. 한국도 빨리 디커플링을 빨리 성공을 해가지고 디커플링이 완료돼서 그거 대안으로서 결국 미국에다가 또 팔아먹어야지 소비력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미국이지. 그래서 미국하고 무역을 더 좀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에 대한 것을 편집 못한 것은 조금 아쉽네요. 뉴스에 뭐 일면으로 떠오는 게 또 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음, 한번 뭐 내일이라도 한글날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